가족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을 주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사랑을 주면서 더 큰 기쁨을 얻는 사랑이 가슴에 가득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줄 때보다 받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겠죠.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랑을 많이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누군가와 만나서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첫 곡은 해오라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춘화 교수님은 제가 이렇게 볼 때 보통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면 사랑을 주로 이렇게 많이 주어서 행복한 뭐 그런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네. 제가 사랑을 많이 베풀고 많이 주고 이렇게 보이죠. 근데 저는 또 주면서 제가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는데 네. 제가 더 행복해요. 받는 맞아요. 사람보다 제가 더 만족감이 더 좋고 그 친구와 사랑을 받아서 성장하고 변화를 가진 걸 보면 결국에는 제가 제일 만족하고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는데 행복합니다. 특히 선생님이란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사랑을 좀 많이 베푸시는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 직업 자체가 지금 나이와 상관없이 이 분야의 아이들을 다루고 성장시키고 아이가 어릴수록 그렇고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네. 사회인이 아직 아니거든요. 그냥 고등학교에서 그나마 성인이 되는 성인 문턱을 들어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배려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앞날 이렇게 좀 걱정 같이 해주는 네. 그러니까 학생마다 다 원하는 사랑이 달라요. 다르죠.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관심 가지고 사랑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학생한테 관심 가지면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그냥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랑 많이 주니까 힘들지 않은가 하는데 에너지를 얻어요.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는데 물론 말 많이 하면 이게 좀 힘들긴 하지만 네네. 끝나고 나면 또 이 친구 그 애들마다 다 보석이거든요. 네. 근데 그 빛나는 그 에너지를 또 얻고 나니까 얘한테서 얻어서 또 다른 학생들한테 주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보면은 우리 중국 동포 사회에서 선생님이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변에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뭐 외지로 일을 나갔거나 아니면 네. 한국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아이를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특별히 그 동포들 그 부모님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특별히 한국에 네네. 왔을 때 아이랑 이제 떨어져 살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그래서 단순 지식만 가르치는 거 아니라 심지어 자기 집에 네. 데려다가 그러니까요. 자기 아이처럼 키우는 네, 같이 선생님. 키우고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선생님은 어머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사실 선생님이 주시는 사랑하고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주는 사랑이 사실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히려 어떤 때에는 선생님, 어머니 하는 말씀은 잔소리로 들리는데 맞아요. 선생님 하는 말씀은 잔소리보다는 정말 나한테 유익하고 또 지식도 주지만 또 내가 원하는 상담도 해주고 하니까 어떤 애들은 오히려 선생님하고 더 친한 친구들도 있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그거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걸로 맞아요. 저도 생각하고 이제 네, 집에서 이제 아이랑 원래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나도 선생님이 하고 내 선생님 아니잖아 막. 네. 오늘 편지 사연이 바로 그런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시 구로구 김동희 씨가 보내주셨어요. 선생님이란 이름이란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란 말 한마디만 떠올려도 내 마음이 울렁이고 머리가 울려오고 이내 가슴에 나지막하면서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옵니다. 선생님이란 이름을 가만히 떠올리다 보면 교정에서 온몸을 불태우시며 가르치던 명랑하고 친절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선생님이란 말을 나지막하게 되뇌이다 보면 사랑의 잔잔한 물결이 이내 마음에 출렁입니다. 선생님이란 이름을 내 혀로 굴리다 보면은 내 가슴에 행복의 물결이 흘러듭니다. 선생님의 바다보다 깊은 마음 속에는 모난 아이들을 아름다운 몽돌로 다듬어 주시던 사랑의 파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선한 눈빛,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일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시고 따스한 봄빛 한 오라기도 자기 몸에 걸치지 않으시려던 어머니의 마음처럼 나의 고수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엄마 같은 그 마음이 바로 선생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사랑으로 꽃을 피우시고 인내로 열매를 맺으시는 소중한 선생님의 사랑. 원예사의 정성에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선생님이란 그 이름은 봄바람처럼 따스했고 여름 해처럼 정열적이었고 가을 정취처럼 운치가 있고 겨울 바다처럼 듬직하셨습니다. 창의와 진취로 불타는 두 눈, 다재다능한 두 손, 사랑이 충만한 가슴. 선생님의 대명사는 교육자이기에 앞서서 자상하신 어머니셨습니다. 꿈, 사랑, 소망, 행복이란 말은 선생님만의 소유물처럼 여겨집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만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오늘도 비춰가며 이끌어갑니다. 어디가 아프면 꼭 말하거라 하시던 그때 그 친절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이내 가슴을 적셔줍니다. 언제 불러봐도 사랑스럽고 정다운 그 이름, 선생님. 자상하신 어머님 같은 선생님의 사랑. 선생님은 정녕 어머니셨습니다. 부르고 또 불러도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감동이 정말 됩니다. 글 들으시고. 그냥 선생님을 했으니까 네. 선생님 입장만 생각을 했는데 네네. 또 이렇게 이 글을 보니까 저를 또 지금 선생님으로 되게 하는 선생님들이 보고 싶네요. 또 누군가는 물론 네. 이제 많지는 않아도 누군가는 또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생각하니까 그렇죠. 또 떨리고.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전춘하 교수님이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이 글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얼마나 이런 제자의 글을 받으면 흐뭇하고 더욱더 가슴에 사랑이 더 많이 고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네. 그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았으면 그러니까요. 이 친구의 이분이 인생을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세월이 지나도 그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고 네. 마음으로 글 안에
막 사랑과 존중과 그 네. 존경 그리고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는 학생이었고 또 지금은 선생님이니까 네.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글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글귀가 따스한 봄빛 한 오라기도 자기 몸에 걸치지 않으시려는 어머니의 마음 같다. 맞아요. 네. 사실 어머니하고 선생님하고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존경의 마음을 써오지 않았습니까? 아,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신지 이름을 좀 밝혀주셨으면. 맞아요. 선생님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네. 기억에 막 선생님들은 학생들은 아프면 학교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정말 아프셔도 네네. 막 학교로 그 아픈 몸을 끌고 나와서 땀을 흘리면서도 강의를 다 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그 당부할 말씀을 다 하시는 네. 그 선생님들 보면 야, 그거 쉽지 않았는데. 그래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것도 저도 이제 그게 봄빛 한 오라기도 네. 자기 몸 걸치지 않는다.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희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그 직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어릴 때 꿈이 나 선생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학교 갔다 오면 내가 선생님인 것처럼 막 이렇게 벽에서 뭘 가르치는 신용을 하고 동생들 앉혀놓고 뭐 그랬던 생각도 나요. 맞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고 네.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아이도 어릴 때 네네. 선생님 흉내를 굉장히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될 때는 평소에 말을 막 더듬더라도 선생님이 그렇게 유창하게 흉내를 잘 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전춘환 교수님께서도 어릴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셨나요? 저는 친척분들이 워낙 선생님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되는 것을 아마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냥 그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처음부터 그냥 선생님 되자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집에 와서 상담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다 보니까 익숙됐거든요. 네. 그 저희도 지금 집에 전화 오면 전 선생님 찾습니다 이러면 전 선생님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아버지도 선생이고 언니도 선생이고 저도 네. 선생이고 하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선생님 직업이 나한테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예, 맞습니다. 네. 아버지 선생님이시고 언니도 선생님이시고 하면은 나도 좀 훌륭한 선생님이 돼봐야 되겠다라는 꿈도 어릴 때부터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항상 집안의 그 주제가 우리 집안 얘기 빼고는 네. 그 가르침에 아버지의 대한 그 얘기. 학생들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그 자연스럽게 선생님 된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선생님 된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선생님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잘 됐습니다. 오늘 편지를 보내오신 서울 구로구에 살고 계시는 김동휘 선생님께서도 아마 이 글 쓰시면서 어릴 적에 선생님 생각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언제나 맴돌고 있는 얘기가 어디가 아프면 얘기하거라. 그러면서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던 선생님의 그 따스한 손길은 아마 평생이 가도 잊지 않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 기대하는 눈빛. 네. 그 하나가 인생을 바뀌게 되던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뭔가를 대답했을 때 선생님이 눈빛으로 그래 잘했어. 맞아요. 맞아. 이렇게 이런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기만 해도 가슴이 콩당콩당하던. 선생님이 나한테 신임이 많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럼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네.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토요일이 또 고국에서는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5일. 맞습니다. 네. 스승의 날은 저는 제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선생님 되는 사람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집에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네네. 서로 축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진짜 그 어린 날에 선생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마음속에 담겨 있는 선생님께 안부 전화도 좀 드려보시고 네. 김동희 선생님처럼 짤막하게라도 글을 써서 보내드리면 선생님들 행복하실 거예요. 보람도 느끼시고.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받아보니까 무엇보다 나를 기억해주는 학생들이 그 기억해줌에 따라서 감동되면서 내가 선생님 되게 잘 됐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학생들 대표해서
전춘아 교수님께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양혜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 어린 날의 학교.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리진욱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담배, 공주와의 키스라는 글인데요. 궁금합니다. 교수님 소개해 주세요. 또 공주와 키스나 해보자. 그래, 담배 공주와 키스나 하지. 흡연을 영국 여왕 공주와의 키스로 간주하고 담배 지골이 된 것은 20대 중반. 장룡석 작물재배학 강사가 담배에 대한 전설적인 유래를 강의한 다음부터였다. 그 전설이란 대탐험가 콜럼버스가 처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당시 토착민들 중에서 엽초와 그 씨앗을 가져다 여왕께 올렸다. 이리하여 영국에서 엽초를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이로부터 여왕초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여왕께는 여색이 황홀하고도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담배였다. 황궁에서는 이 절세의 미인 공주를 위하여 여왕초를 담배공주 이름을 따서 담배라고 부르게 하였다. 담배공주가 이팔 청춘으로 잡아들면서 그에게는 딱 한 가지 허황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인 즉 세상 남자들과 키스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흡연으로 영국 공주는 세상 남자들과 키스를 하게 되었고 드디어 그의 허황한 꿈을 이루게 되어 행복한 생활을 누렸다는 전설이다. 우리 계례의 남자들도 예외 없이 흡연을 일종의 기호로 자리매김했는데 어른이 된 일종 표지이기도 했다. 수백 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담배라는 어원은 점차적으로 담배로 불러지게 되고 오늘날에는 담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대학 과당에서 강의한 담배 전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았으나 나는 단순 흡연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성인 미녀 공주와의 키스로 간주하였다. 유독 나의 담배 연기는 특별하게 향기로웠으며 담배는 공산주의라는 꽃을 하면서 내 쌈지에 달라붙어도 잘도 피어들댔다. 지난 6월 근 60여 년 전 66년 필업생 제자들 동창 모임에서 몇몇 제자들이 중화폐 고급 권연을 권하면서 그때 선생님이 담배 전설을 듣고 더덕 담배를 피운 것이 지금도 공주와의 키스로 간주하고 피운다라고 하였다. 비록 40여 년 전 비흡연자가 된 나였지만 한 대 받아 물고 피웠다. 그러니 내가 자네들 교사범이군 그래? 그렇습죠. 김두성이란 애꾼이 뻑뻑 소리까지 내면서 피우는 폼이 공주와의 키스를 연상시켰다. 네, 아주 오늘 재미있는 글을 받았습니다. 이런 또 얘기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담배에 얽힌 얘기를. 나는 담배가 이 공주 이름을 따서 담배라는 걸 그러니까요. 처음 들었습니다. 네.
담배 이렇게 피우는 걸 공주와의 키스라고 하니까 왠지 좀 약간 낭만적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네. 담배하면 다른 사람 담배 연기를 굉장히 싫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주와의 키스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좀 향기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나네요. 네. 하지만 담배가 사실은 백해무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되도록이면 금연을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담배가 그냥 본인도 몸에 나쁘지만 옆에서 담배 냄새를 맡은 사람들한테도 사실 굉장히 불쾌하면서도 몸에 안 좋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낭만적인 전설이 있는 걸 보니까 또 그때 당시 그 친구들은 공주의 네네. 키스를 상상하면서 담배를 피웠던 것 같습니다. 네. 리진욱 씨는 이제 담배를 끊으셨나 봐요. 네. 중국 동포분들도 담배 많이 피우시죠?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담배를 안 피우는 그 남성분을 보기가 드물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담배를 피우는 그 20대, 30대는 오히려 피우는 사람들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서 피웠는데 저희를 그렇죠. 못 본 거죠. 예. 네. 근데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 그 연세 때는 그냥 앉으면 같이 담배 피우는 거예요. 서로 권하고. 네. 그래서 동포분들도 연령에 따라서 피우는 분들이 연세가 좀 더 많은 분들은 많이 피우시고 또 연령이 좀 젊으신 분들은 덜 피우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연 구역들이 다 있어서 흡연 가능한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피우고 오기 때문에 뭐 우리 주변에서는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나은 듯도 한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흡연 구역, 뭐 금연 구역 나뉘어져 있나요? 이제 흡연 구역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지정 장소 예를 들어서 뭐 역전, 뭐 공항, 네네. 백화점 그리고 백화점의 시장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그 일부 지역 이런 네. 데는 전문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 빨간 완장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빨간 완장을 차고 계세요. 근데 한국처럼 모든 전 구역에 그 흡연 구역을 하지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담배를 안 피우는 비흡연자한테는 희소식이죠. 근데 반대로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좀 힘들 수는 있죠. 네. 사실 흡연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면은 저희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면 네네. 괜찮은데 담배를 피우고 혹 지나갈 때 그 흡보는 연기를 마실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걸 생각하면 흡연 구역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한국에 와서 일하시는 동포 중에는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담배를 끊는 분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담배를 한국도 또 흡연을 구역을 또 지정하게 되니까 담배를 또 자주 못 피우고 또 한국 문화 자체가 모여 앉아 담배 피우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네, 이제 많이 그런 문화가 없어졌죠. 다른 곳에 가서 담배 네. 피우고 오니까 그것 문화 때문에 담배를 혼자서 뻑뻑 계속 피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가끔 그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옛날 영화에는 막 마작 같은 거 하면서 담배 피워서 막 담배 연기가 온 방이 자욱하는 막 네. 구름에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영화 생각도 나는데 일단 건강에는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비흡연자들 있고 가족들, 아기들 생각하면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꼭 흡연 구역에 가서 네. 피우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담배 공주와 키스를 안 보는 곳에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리진옥 선생님께서 보내오신 담배 공주와의 키스 아주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 들으시고 나도 한번 금연을 해볼까 하시는 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송창식이 불러주는 담배가게 아가씨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요녕성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녕성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최수향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심양의 최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요녕성 단동시에서 홍색 테마 관광 코스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전 단동시 문화관광 텔레비전 방송국에 따르면 홍색 전통을 발扬하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단동시는 홍색 관광지 통합 보급 홍보를 강화하는 등 조치로 홍색 관광의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 및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단동시는 풍부한 홍색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데요. 그중 압록강 단교와 항리원조 기념관은 전국 홍색 관광 경점 경구 명도에 입성됐습니다. 지원군 공원, 하구 봉상선 풍경구, 봉성 대리수 풍경구, 호산 풍경구, 대럽도 가보 해전 유적지 등도 대표적 홍색 관광지입니다. 단동시는 각 현시구의 문화관광 행정 부분을 조직하여 홍색 문화관광 자원을 충분히 발굴하고 홍색 관광지에 대한 문자, 사진, 동영상 등 자료를 집합하는 등 조치로 홍색 관광 홍보 보급 확대와 홍색 관광 연구와 당사 학습 교양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양정우 지휘부 예터에서 만나는 항일연군사, 항리원조 기념관, 압록강 단교, 지원군 공원에서 만나는 제중국사, 봉성 대리수천에서 만나는 개혁개방사 등으로 홍색 테마 관광 코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요녕성 심양에서는 도서 전시회를 개최했다면서요. 네, 일전 심양 조선문 서점과 연영민족출판사는 심양시 황고구 조선족 학교를 찾아가 도서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제13기 심양 전민 독서 시즌 활동 일환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서점을 찾는 학생들이 발걸음이 줄어든 상황에서 학생들과 책 간의 거리를 좁히고 학생들에게 독서 열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주최 측은 100여종의 중문, 조선문 도서를 전시한 동시에 세계 독서의 날의 유래를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도서 전시회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골라보며 독서의 즐거움을 한껏 누렸습니다. 네, 오늘 요녕성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 사할린 지역은 이제 행사가 하나둘씩 열리고 있는 걸 보니까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진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 가을, 겨울에 비해 사할린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고 네. 사람들이 예방 백신 접종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비상지침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경영대회도 오프라인으로 하고 학생 올림피아드 경시대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행사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방역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은 변함이 없죠. 네네. 이 유즈노 살린스크시에서 한민족 무술 축제도 열렸다면서요. 네, 지난달 24일 유른사갈린스크시 문화센터 강당에서 사할린 주한인협회 제1회 한민족 무술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이 축제는 오스트로프 무술센터의 주최와 주한인협회 후원 아래 개최되어 110명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7세, 16세 선수들은 체hov홈스크, 크라스나고르스크 마리와 윤사칼린스크를 대표하여
당수도, 합기도, 태권도 종목에서 경기를 펼쳤습니다. 축제 개막식에 초대된 많은 규빈들, 태권도 8단 민태출 사범, 국제 당수도 용맹 러시아 대표 촌 알렉세이, 블라디미르 즈코프 베테랑 등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스포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학부모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선수들에게 성과를 기원했습니다. 오스트라프 무술센터 안수학 센터장도 역시 선수들에게 덕담을 전하고 한민족 문화센터에서 여러 번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해준 데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고 중앙인협회 박순옥 회장에게 큰 컵을 선사했습니다. 박순옥 회장은 앞으로 한민족 무술축제가 연례 행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많은 선수들이 상을 받고 기뻐했거든요.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수상한 어린 아동들이 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수학 과장에 따르면 어린 선수들은 이날 합기도와 당수도에서 승부를 겨루었고 중학생들은 태권도에서 승부를 다투었습니다. 문화센터는 이날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참석한 학부모와 친구들로 흥성거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전 느낌은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스님들도 방역 지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유준호 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배 제1회 한민족 무술축제가 펼쳐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7살에서 16살의 그 선수들이 11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수도, 합기도, 태권도 종목에서 경기를 펼쳤다고 합니다. 초대된 많은 귀빈들에게 선수들도 격려는 했으면 물론이고요. 또 스포츠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학부모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번 대회에 처음 참가해서 상을 받은 어린이들이 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술대회를 통해서 건강은 물론이고요. 또 우리의 무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숙제 다 했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숙제는 무슨 손톱만 물어뜯고 있잖아.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손톱 물어뜯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뜯네. 손톱을 그렇게 물어뜯는다고 안 나는 생각이 나니?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민석이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숙제가 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지 말고 숙제가 뭔지 말해봐. 동학농민운동과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지도자에 대해서 알아오래요. 녹두 장군? 엄마 이분 알아요? 그럼 알다마다? 이분하고 친해요? 조선시대 사람인데 친할 리가. 그럼 이분을 어떻게 아세요?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우와, 우리 엄마 기억력 짱이다. 그럼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뭐든지 물어봐. 우와, 우리 엄마 짱이야. 엄마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더니 결국 엄마한테 도움을 받아서 숙제를 하네요. 그러게요. 동학농민운동은 1984년 이분의 지휘로 동학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농민운동입니다. 이분을 알려면 동학농민운동이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럼요. 조선시대 말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동학은 이러한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 농촌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라도 지방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더욱 심했는데요. 전라도의 고부군수로 있던 조병갑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이분이 지도자가 되고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이 함께 동학농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부패한 관리를 처단하고 시정을 개혁했는데요. 잘못된 제도를 하나하나 고쳤고요. 양반들이 강제로 빼앗았던 농민들의 땅을 다시 빼앗아 똑같이 나누어 주었고요. 전라도 고을마다 집강소라는 자치기구를 설치해 직접 그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 정부를 도와 봉기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에 군대를 보냈고 일본도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죠. 청나라와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오자 동학농민군은 청군과 일본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해산했습니다. 그러나 청과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반도 안에서 전쟁을 벌였는데요.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자 동학농민군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한 이분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체포돼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반부패, 반외세, 그리고 누구나 평등한 사람 사는 세상을 외쳤던 동학농민운동의 흔적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 남아있고요. 동학농민 혁명 기념일은 2019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는데요.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기념식이 열리고 있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데요. 동학농민운동은 조선시대의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일으킨 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은 녹두장군인데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전봉준, 2번 봉이 김선달, 3번 세종대왕.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아마 동포 여러분께서도 이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실 겁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랑새는 꿈과 희망을 상징하지만 이 새야 새야 이 노래에 나오는 파랑새는 일본군을 뜻합니다. 녹두는 녹두 장군인 이분을 얘기하는데요. 어려서부터 몸집이 작았던 이분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포장수는 조선의 백성을 상징하겠죠. 녹두꽃이 새 때문에 떨어지듯이 이분하고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를 하면서 조선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새야 새야 이 노래는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향한 농민들의 저항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나마 이분을 비롯한 선조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그 정신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네요. 정답은 찾으셨겠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고려인 역사유물전시관 개관 준비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다면서요? 눈코는 뜨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뜨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입니다. 예,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의외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개관이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미뤄졌었는데 날짜는 정확히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0월에 개관을 할까 하다가 12월로 미뤘다가 또 올해 2월로 미뤘다가 사실은 그 원인은 한 가지고 또 정말 핑계거리도 한 가지입니다. 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런데 또 사실 또 코로나가 유행하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광산구청과 또 이 고려인 마을과 서로 신중히 협의해가면서 개관 날짜를 이렇게 미뤘고요. 이제는 5월 20일이 세계 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맞춰서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네네. 코로나 상황에 맞게 그 준칙에 맞춰서 우리가 개관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개관을 앞두고 그래도 관장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날짜도 잡혔으니까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많은 또 노력도 기울였고 또 특별히 또 애정이 가는 일이죠. 제가 카자흐스탄에 25년을 살면서 오랫동안 또 수집을 해왔고 또 네. 그것을 무사히 또 다 가지고 와서 또 그 사이에 전시관이 있어야 되는데 전시관이 없이 또 몇 년을 특별 전시를 해가면서 소개만 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네. 건물을 갖게 됐고 네. 또 조촐하지만 전시관을 갖고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정말 삶 전체에서 네. 불과 한 2억 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회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준비하면서부터 개관까지 그럼 시간이 지금 얼마만큼이나 흘렀습니까? 예,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제가 국내로 지금 귀국한 지가 지금 5년이 됐는데 사실 네. 그때부터 준비는 해왔지요. 그렇지만은 여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 이쪽에 자리를 잡고 개관 준비를 지금 한 것은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됩니다. 네. 그리고 2년은 안 됐지만 거의 2년 가까이 전에 이쪽 건물도 확보가 됐지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지금 진행 상황, 코로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거의 2년 만에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가장 힘드셨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참 힘든 게 많았죠. 또 한 가지라면은 첫째 한 가지를 들자면 제가 외국에서만 오래 살다 보니까 국내에 있던 우리 국내의 관행이나 이렇게 돌아가는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네. 미숙했습니다. 그쪽에서 처리하는 방식과 이쪽에서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같은 언어를 이야기해도 그것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을 네.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네네. 나중에 미비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이래저래 제가 지금 적응을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지만, 힘든 것은 사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들은 이제 극복을 해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즐겁게, 네네.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고려인 역사유물전시관 개관을 위해서 광주 지역의 고려인 동포들은 물론이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 동포들도 힘을 많이 보탰다고 하는데 어떻게 서로 협력을 이렇게 잘했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모든 뭐랄까요, 어떤 일이든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또 형태로 재능 기부해 주시는 분들, 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여기 광산구 월곡동에 사는 우리 고려인들은 네. 정말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간절한 염원, 그 염원들을 늘 이런 광산구청이나 또 어떤 이런 우리나라 관공서 관계자들에게 늘 이걸 이분들이 또 요청을 했습니다. 네. 우리 고려인들도 사는데 우리 역사, 그리고 우리 삶, 이것의 흔적, 이것을 기억해줄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유물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 160여 년을 해외에서 이렇게 유랑을 해온 우리 동포들의 그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시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지 않냐. 이분들이 많은 호소를 하셨고, 네. 또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결실을 맺었고,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제 고려인들은 저의 지인들이 대부분인데, 네. 이분들이 많은 소장품을 아낌없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셨고, 사실은 지금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은 뜻이 그거죠. 소련 지역에는 우리 고려인들을 위한 전시관이 세워지기가 요원하니, 네. 우리 역사적 조국이라도 이렇게 세워지면 그야말로 이건 우리의 모든 기쁨과 이런 영광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과 후원을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시관이 들어서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많은 노력 속에 저는 단지 돌 하나만 지금 얹었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시네요. 네. 고려인 역사유물전시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은 정말 고려인 마을에 또 나아가서 이 광주의 새로운 명소가 되겠네요. 지금 모두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려인 마을의 명소일 뿐이 아니고 네. 또 우리 광주시의 명소를 넘어서서 네네. 물론 지금 우리 전시관의 규모는 작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수집해 놓은 그 유물들이 각각 그 가치 있고 귀중한 그 종류별로 다양한 유물들이 많이 수집되어 있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네. 또 소련 지역에도 없기 때문에 정말 독보적인 그런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서 명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네. 고려인들의 그 모든 눈물과 상처 또 기쁨과 영광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 역사유물전시관 개관 준비 과정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